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밤을 불태우고, 막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진짜 내일 일을 꼭 해야 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봉우 씨도 없고, 네. 방송은 또 해야 되고,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이래저래 꾸역꾸역 눈을 뜨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저는요,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이장 노릇을 제대로 안 해서 큰일 났군요.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또 봉우 씨가 없으니까 더 마음이 심란하니 뭔가 이 봉우 씨 것까지 내가 다 털어야 되는데 내 것도 못 털고 있는데 남의 것 털자니 참 힘들군요. 저는 그 장충기 사장의 그 문자가 이제 시사인에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어저께 방송 중에 알게 되어서 제가 막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황당하고 근데 제가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웃을 일은 사실 아닌데 내가 참 철없이 웃으면서 그 방송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요. 반응이 바로 직접적으로 오지 않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막 웃음이 나오다가 집에 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제가 그거를 막 캡처해가지고 다시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는데 그걸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천천히 반응이 오다가 밤에 자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언론이 너무 조용한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점점 이렇게 사실은 저조차도 좀 늦게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론에 관심이 많은 단체고 저희는 주된 일이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단체인데 사실은 그 보도가 나간 걸 종이 지면에 이제 나가게 된다는 그거를 종이로 우리가 시사에는 매번 꼬박꼬박 빨리빨리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뒤늦게 안 것이고 한 하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JTBC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문자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언론과 삼성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광고 청탁을 하면서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아들의 이름과 수험 번호까지 적어가며 삼성전자 취업 청탁을 한 언론사 간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그 탈곡기의 댓글에 이제 어떤 분이 저희 맨날 이제 열심히 들어주시는 회원분이 왜 이거를 빨리 알려야겠는데 왜 이렇게 보도가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 수위 말고 아주 낮은 수위의 기자들 동종 업계의 기자에 대한 비판 기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게 기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저는 애초에 이게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대단한 건 JTBC가 그래도 이거를 그 앵커가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아마 다른 언론사들은 거의 이것을 침묵하거나 보도가 나와도 인터넷 지면으로만 하고 뭐 포털에 이렇게 제대로 메인 배치가 안 되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거예요. 김태민 회원님인가는 심지어 시사인을 사다가 화장실에 접어서 갖다 놔야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회사 화장실에서라도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강렬하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댓글로 쓰셨어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간절한 패러디 페이스북. 본인이 이야기하세요. 나는 어제 마이크 있는데 빵 터졌습니다. 근데 그 이정일 PD가 어제 그 민원연의 이정일 PD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청탁 문자를 거의 패러디한 거거든요.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우리 상황으로 바꿔서 올렸는데 너무 뭐라 그러지? 구질구질하게 절절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요 누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패러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난리 났다. 어떡하냐. 망했다. 지금 민원연 망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근데 패러디입니다. 그 많은 정말 그 애절하게 아들의 청탁을 부탁하거나
사위의 청탁을 부탁하거나 저는 어제 제가 안 읽어드린 게 중에서 임채진 검찰총장의 문자는 제가 못 읽었었거든요. 그거 보니까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패러디한 거는 예. 저기 CBS 간부가 예. 장충기 사장한테 보낸 아들 청탁 네, 문자. 네. CBS는 그거 관련해서 동시 입장 냈더라고요. 네. 뭐라고 냈어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네. 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뭐 하나만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누가 할까봐 제가 빨리 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퇴근하면서 막 썼어요. 이거 내가 빨리 해버려야지. 그래서. 나도 오늘 하나 해야 되겠다. 나는 뭐 누구 걸로 할까? 골라가면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정말 그래서 제 정책위원회 원래 그런 거 잘 안 올리는데 민원연 정책위원회 방에도 이거를 사진을 캡처한 거를 다 올리면서 혹시 이거 보셨어요? 왜냐면 다 바쁘시니까 혹시 못 보시고 지나갈까봐. 왜냐면 보도가 안 나오니까 보도 잘 안 나오면 뭐 이렇게 학자들도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쫙 싸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정말 거지도 이렇게는 안 한다 막 이런 말이 막 있는 거야. 진짜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국어를 해도 이렇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냐. 자존심 모든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근데 워낙에 막 뭐랄까 이렇게 윗선에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팀 직원들한테 뭐 그 콘도 이용권 좀 뭐 이렇게 해서 작은 부탁부터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들이 그렇게 승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두 번 그렇게 연락을 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럼요. 소소한 보이잖아요. 것부터 다. 아들까지 맡길 정도면 뭐. 평소에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줄 거라는 그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쵸. 그리고 보낼 수가 없는 문자거든요. 그거는.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그죠. 보내요? 그냥 친하기만 하고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안 했는데 그렇게 보낸다? 이거는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최경련 기자도 페이스북에 쓰셨는데 이거는 진짜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왔든지 이런 문자를 보내도 되게 삼성이 계속 떡밥을 줬다는 것이다. 그 삼성의 비판을 받아야지. 일단 물론 그 언론인들도 문제지만은 이게 뭐 정말 정말 이상한 사람 한두 사람의 행태가 아니다라는. 근데 이거를 삼성이 비판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삼성이 그렇게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령 건의해도 정상적인 언론인이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무슨 지가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그 상황에서 삼성이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삼성을 먼저 비판해야 됩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철저하게 언론인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삼성의 그 관리가 정말 워낙 그 당근을 주는 이게 워낙 강하니까 사실은 그런 삼성 장학생이 되면 평생이 정말 3대를 돌봐주는 거잖아. 자기와 자기의 돈 벌어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자기 자식 취업시켜주고 뭐 막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만 사실 이게 까여서 그렇지 삼성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이 제일 잘해서 컨트롤을 그렇죠. 잘해서 그렇지. 네네.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할 텐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 되면은 언론인들의 보도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언론인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길들여져가지고 이렇게 썩은 노예처럼.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알아서 그냥.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오늘 좀 요거를 모니터를 해서 얼마나 보도가 안 되고 있나, 특히 포털이나 이런 쪽에 얼마나 노출이 안 되고 있나를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자꾸 우울해지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재밌는 소식이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흥이 나는 유쾌한 소식은 없고, 네,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사실 MBC KBS도 이런 건 있어요. 분명히 하루하루 진보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나오고 더 나쁜 이 소식만 계속 들리니까 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바닥이구나. 우리 사회가 이거를 자꾸 느끼게만 해주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 뭐 이러긴 하지만은 진짜 너무 깊다. 새벽에 올라가. 이렇게 깊었다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올라가서.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구는 저는 김태민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왜 조중동 기자가 보낸 문자가 없을까?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뭔가 뺀 거 아니야? 뭐 이런 또 지은 거 아니야? 본인이 이제 일부러 CBS 같이 약간 그래도 이런 데도 했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좀 지원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우리가 그렇게 불신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그런 같아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런 거. 근데 뭐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음. 글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네. 민얼연의 KM 되찾기 뉴스. 자, 저희가 지난주에 KBS 전국언론노조 오태훈 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보직이 이제 발령이 나면은 보직을 거부하겠다라는 기자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에 내내 여러 차례로 KBS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기자분들이 보직 거부를 선언하는 또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KBS 새노조 오태훈 부위원장하고 전화 연결해서요, 지금 현재 KBS 내부의 상황을 들어보고 그리고 8월 8일 그러니까 어제 KBS에 경찰이 난입했던 88 사태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을 기념해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이 느닷없이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임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오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KBS 새노조의 오태훈입니다. 보직 거부가 그때 처음에는 이제 보직이 발령이 나기 전에 이제 보직 거부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네네네. 이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기자들이 고대영 사장의 보직은 받지 않겠다라는 성명을 냈고요. 네. 그리고 8월 7일 날은 그 보직자들의 성명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위 간부는 아니고요. 예. 대부분 이제 부장이나 이제 팀장 정도 되는 분들이신데. 네.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보직자로서 성명을 냈는데 네. 고대영 사장에게 촉구를 한 거죠. 자신과 KBS를 지키는 길은 사퇴뿐이다. 예. 보직자들이 뭐 후배들 징계라든가 보도 참사 관련해서 네. 현장에서 뭐 미력하지만 노력은 해봤는데 네. 이것이 항상 번번이 좌절됐고 네. 뭐 본인들의 반성도 있어요. 뭐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침묵하기도 했고 외면하기도 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외면만 하고 있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결단을 해라. 네. KBS를 살리기 위해선 당신이 뭐 돌려막기식 인사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건 없고 네. KBS 기자들의 분노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이미 늦었으니까 네. 사퇴를 하십시오. 예. 용퇴하고 KBS의 새로운 시작은 고대영의 사퇴에서 출발할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성명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예. 반응은 있어요? 우선은 상당히 좀 회사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죠. 예. 어제도 인사가 났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보도들 봤어요. 이런저런. 예, 어제 주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나운서실 그리고 네. 이제 보도본부의 부장급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포츠국 이런데 이제 부장급들의 인사가 났는데 네. 이 부장급들 인사에서의 특징을 보면 무색무취했던 분들 그동안 네. 어떤 뭐 조합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은 전혀 이 보직을 받지 않으시고 네. 그동안 뭐 침묵해 있던 분들이나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몇몇 사람들로만 메꿨고 네. 아니면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몇몇 팀장들은 사퇴하라고 촉구를 한 상황이고 예. 침묵한 몇몇 사람들은 그냥 부장을 받고 이번 기회에 하나 더 올라가겠다 뭐 이 정도의 반응들로만 인사가 채워진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 이철성 경찰청장 관련해서 성명을 내셨던데 그 88 사태 기념으로 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예. 우선 아시겠지만 어제가 2008년 8월 8일 88 사태라고 하는 KBS의 상당히 중요한 사건의 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 병력이 정현주 사장 해임하겠다는 이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KBS에 들어왔었고 저희들은 그것을 막고자 했지만 정말 처체막이 깨지고 말았죠. 그때 당시에 경찰을 투입했던 영등포 경찰서장이 이철성이었습니다. 예. KBS 사람들은 이철성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한 단계 승승장구할 때마다 저희들은 화가
네. 정말 끝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있었고 네, 네. 또 뭐 일각의 보도에서는 뭐 어떤 뭐 라인을 통해서 네. 경찰 뭐 총장까지 올라갔는데 네, 네. 이제는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네. 이 사람 내려야 한다. 네. KBS인들은 9년 전 기억이지만 네. 바로 어제의 기억처럼 또렷하게 네, 저희들은 네. 각인을 하고 있고 예. 당신 끝까지 내릴 때까지 우리는 뭐 계속 요구를 하겠다라는 네. 성명을 낸 예.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아무튼 그 KBS 장학작전의 공을 인정받아서 이분이 승승장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막 공공연히 했었는데 아무튼 좀 이번 기회로 이야기 좀 말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네네. 점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나은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제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관련된 발언에 네.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이제 정현주 사장 시절에 방송 장악을 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뭐 비판을 하고 지금의 이효성 위원장이 한 그 대통령과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한 말 있잖아요.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네네. 말들이 이제 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제 사설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대요. 네네.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일정이 우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정말 지극히 정상화 시키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기기 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은 씨가 아까 저한테 물어본 거는 정현주 사장 당시에 KBS 상황,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건 탄핵 방송을 엄청나게 편파적으로 했다라거나 또 뭐 있었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을 맨 이야기를 처음에 했대요. 정현주 사장이 취임할 때 방송 관련된 경력이 없는데도 노무현 정권이 뭐 거의 내려꽂다시피 해서 완친 거고, 그다음에 2008년도 뭐 그 계속 연임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KBS 직원들이 80%나 반대했는데 노무현 정권이 밀어붙인 거다. 그거랑 뭐 그때 당시에도 그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네. 정부가 또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KBS 저희도 저희 나름의 뭐 이제 반박을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내부에서 그 네네. 정현주 사장 시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정현주 사장이 KBS에서 5년 계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KBS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반발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반발은 왜 그랬냐면 음. 직제를 많이 바꾸기도 했고 KBS를 개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내부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 그냥 안주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예.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왜 이 사람은 와서 KBS를 바꾸려고 해? 예. 라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노동조합은 복지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의 무슨 뭐 권익 향상 이런 예, 것들을 예. 노력을 한다 그러면 네. 언론 노조는 예. 언론 자유 독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정권 출범하고 나서 예. 언론 자유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네. 그러면 이제 언론 노동조합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미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복지라든가 뭐 예. 콘도도 좀 늘려달라고 예, 얘기를 한다거나 예. 뭐 휴가비도 더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예. 복지 차원의 요구들이 좀 많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합과의 이제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간부가 KBS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네. 간부 수를 대폭 줄인다거나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을지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KBS에. 예. 근데 그런 데를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월, 태백, 속초, 삼척, 강원도에만 해도 KBS의 지역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불필요한 곳은 좀 줄인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다 보니까 내부적인 반발들이 많았던 건 그렇죠. 있었죠. 네. 예. 그런 상황이었지 마치 KBS의 모든 사람들이 정현주 사장의 뭐 언론에 대해서 너무 관여가 많다
개입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저기 영화에서 보면 그 공범자들에 보면 어찌됐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겠다. 뭐 네네. 앞으로 그런 재임하는 동안 안 하겠다 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줬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정현주 사장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 어떤 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달라라거나 이런 외압은 사실 거의 못 느끼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예. 저희가 8월 18일 날 네. 저희 돌마고 이제 다섯 번째 붉은 파티를 KBS에서 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방송이 정상화됐던 KBS MBC 시절에 네. 잘 됐던 보도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상영을 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공범자들 영화에도 나왔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그 취임의 인사에 대해서 KBS의 보도국에서 탐사 보도팀들이 문제점들을 계속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명박 정권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축출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들을 8월 8일 날 그렇게 침투를 시킨 것이고요. 그것과 지금의 상황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조중동 쪽에서는 단순히 그것을 그때와 빗대서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고, 마치 이것은 뭐 현 정권에서 뭐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얘기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 주에는 아마 이제 끝날 것 같고 다음 주에 우리 돌마고 집회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지금 7일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씨랑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준 혐의로 얼마? 징역 12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뭐 적다 많다 말들이 많은데 그 선고 결과가 언제 나오냐? 25일 오후 2시 30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많은가 봐요. 좀 정확하게 전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근데 다만 요 결과가 박근혜 재판에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거는 다 의견이 같아요.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 재판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삼성하고 청와대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냐. 그러니까 어떤 청탁이냐면 특검 주장은 이래요. 2014년 9월에 그 이재용 박근혜가 1차 독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이재용은 막 레이저 쏘는 듯한 눈으로 여자한테 혼나서 막 뭐 어쩌고 했잖아요. 그날 그 자리인데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씨한테 정유라한테 왜 승마전 안 하냐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그걸 해주겠다는 그 대가로 경영승계를 위해서 당시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요거는 삼성 혼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정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도와주는 대가로 그렇게 주고받은 게 아니냐. 받았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행이 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용 씨예요. 그렇죠. 가장 큰 수혜자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총수잖아요. 부회장 지금 회장이 뭐 와병 중이니까 부회장으로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가장 큰 수혜자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너가 모를 수는 없다. 이게 특검의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한 건 맞다. 최씨 모녀한테. 근데 그게 박근혜 씨한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걔네한테 해라라고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다.
그냥 대가성으로 어떤 청장한 게 아니라 지원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워낙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잘해서 그냥 유망주라서? 그렇게도 그냥 승마 자체를 지원하려고 어떤 사업적 측면에 접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열사들이 누구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일일이 컨트롤하지 않고 일일이 다 알지를 못한다. 그거는 각사 사장이랑 미래전략실에서 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 그 실장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다 지원이 된 거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겁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보도들이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보도량을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요 지면에 모두 배치를 했고요. 모두 다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주로 맨 처음에는 구형량, 검찰이 몇 년의 구형이냐라는 걸 설명해주는 보도가 있고 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박근혜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석 보도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핵심 쟁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보도는 사실 재판 당일 나왔던 특검하고 삼성 측 공방을 소개하는 그 현장 보도들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설 칼럼 같은 것들. 의견이 각 정말 매체 의견이 들어간 기사들에서 매체별 차이점이 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재용이 눈물을 흘렸죠, 그날. 굉장히 한두 번 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계속 울먹울먹 하면서 끊임없이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 상황에서 이재용은 울 수도 있죠. 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북받쳐서 울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울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진정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슬퍼서 운 거예요. 연기든 슬프든.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내놓은 매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맞출 사람이 PD님밖에 없어요. 중앙동아 하나는 맞았어요. 아니요. 동아일보가 눈물 전문 매체 아닙니까? 그래? 네. 저 이거 동아일보가 굉장히 이런 거 짠내 나는 거, 굉장히 슬픈 상황 이런 걸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을 잘해요. 저 그래서 드라마다. 사실상 이건 드라마 각본과 같은 보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하나는 중앙일보는 아니었고요. 중앙일보는 그렇게까지 너글너글하지 않았고 다른 짓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거는 매체의 어떤 성향 이런 것과는 거의 무관하게 삼성 관련 보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 제목 2. 큰 따옴표 아무리 못나도 서민 노후 자금을 손대겠나? 최후 진술서 눈물. 벌써 제목만 봐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네, 벌써 안타까워. 이제 피해자인 것 같아. 억울해. 한국일보 기사 제목 울먹인 이 사익위에 박이 부탁한 적 없는데 정말 억울. 어때요? 두 가지 모두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게 근데 이건가요? 전혀 아니죠. 하다못해 특검 이재용 측 vs 구도로라도 보도를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제목이. 이 중에서 더 심했던 건 동아일보인데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만 그런 게 아니라 첫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가관입니다. 7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피고인석이 서서 공책에 직접 쓴 최후 진술을 읽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끝내 눈물을 보였다. 전 눈물을 함께 쏟을 뻔했습니다. 네, 이게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막 그런 애끓는 심정들을 쭉 얘기해주고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이 부회장.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제가 말했죠. 이거는 드라마다. 기사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제가 요새 소설을 많이 읽는데 거기서 본 것 같아. 네, 첫 문단에서만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아일보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다른 얘기를 조금 하다가 이 부회장으로 발언을 쓰다가 한 네 번째 문단쯤에 아예 이재용 결백 호소하며 부더기 소치 이런 단락을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이 부회장은 약 5분간 채우 진술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고 물을 마셨다. 재판부를 향해 결백을 호소했다. 막 이런 문장들을 써줍니다. 이건 문학이야? 네, 이거는 이주영 삼성 문학이다. 삼성 문학 프레임. 네. 자, 이렇게 충분히 이재용 측의 어떤 퍼포먼스를 굉장히 충실하게 기사 전반을 통해 전달한 다음에요. 특검하고 삼성 반박 요거를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런 식이에요. 박 특검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짤막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거기는 문학이 없어. 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거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하지만 삼성 측 송 변호사는 이라는 반박을 붙여주고 다시 특검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만 삼성 측은 하면서 그 2-3배 분량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그럼 어때요? 기사 구조상 특검이 하는 말은 다 삼성 측에 의해서 반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한국일보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뭐 기사 내부에서도 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말을 잇지 못해 물을 먹어가며 목소리를 다듬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뭐 동아일보보다는 조금 덜했다. 그렇고요. 그 외에 나머지 매체들 같은 경우는 눈물을 아예 말하자는 매체는 없어요. 근데 기사 중간에 뭐 많이 울었나 봐요. 그래서 기사 중에 많이 울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서술인 거예요. 이 부회장은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뭐 여러 차례 울먹였다. 눈물을 닦기도 했다. 뭐 그냥 이 정도까지 좀 약간 담백하게 울었다는 사실관계만 좀 전달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런 서술도 필요 없다. 울먹이던 아니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제목으로 뽑았다 이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앙일보는 눈물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죠. 눈물을. 그럼 뭘 했냐? 자, 이건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는데요. 사장님 힘내세요 보도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옛날에 언론학자들은 지난 99년 보강 탈세 사건으로 홍 회장이 구속될 때 중앙일보 기자들이 보여준 모습을 족벌신문과 사주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으로 저기 중앙일보 기자들 네. 사장님 힘내세요. 네, 그럼요.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기업 총수나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이 뭔가 잘못을 해서 분명히 불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어떤 화이팅, 안타까움 이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보도를 내놓는다. 그럼 이거는 사장님 힘내세요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 제목은요. 큰 따옴표 특검 사실관계 왜곡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이게 이렇게 다 인용이거든요. 요게 기사 제목이에요. 특검한테 화가 나 있어. 근데 이게 누구 발언이냐? 익명의 삼성 임직원들 발언인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결심 공판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의적인 재판, 증거 입증도 없이 정황으로 내린 구형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전부 내용이에요. 익명의 누구는 뭐라고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익명의 또 누구는 이거는 또 뭐 천명한 법원의 판단이 기다린다. 막 이런 발언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사 마지막 부분에 또 뭐라고 써놓냐면 삼성은 첫 공판 이후 넉 달여 동안의 총수 부재,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미전시일 해체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지만 축배를 들기도 어려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님들은 축배를 들면 안 되고요. 축배 상식적으로 님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요. 축배를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 들었다고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용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재용은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것도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없던 말던 그런 컨트롤 타워 부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또 공판이 이어지면서 넉 달 동안 이어지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발이 안 맞는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안 통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큰일을 하겠어요? 아니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최대 매출도 올렸지. 뭐야? 좀 뭐 아니 그리고 그건 예전에 한 거래잖아. 예전에 지도력이 지금 발휘된 거래잖아. 그렇긴 하죠. 그건 참 그 영도력 발휘 기사 그것도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어쨌든 중앙일보 혼자 이렇게 사장님 힘내세요 보도를 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중동이 요건 다 공통적으로 한 건데요. 일단 사설이에요. 요거는 세 개 다 사설인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세 매체는 법리대로 증거만 가지고 판결을 내려라 라는 요구를 했어요. 자, 요 말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그 말 앞에
특검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꼭 붙여주는 거예요. 자, 실질적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증거만 가지고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무죄다. 바로 그겁니다. 풀어주셈. 죄가 없어요. 그거고요. 이 세 매체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고사설에서 판사의 신상이 털릴까봐 걱정해요. 여론과 그렇죠. 다른 그것 때문에 판사의 신상이 털릴까봐 걱정을 하는데, 자, 법리대로 판단하라는 것도 따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고 판사 신상 털리는 거 걱정도 따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증거가 없고 법리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 판사 신상이 털릴 게 걱정돼. 그러면 조중동이 원하는 판결이 뭔지는 아주 선명하다 할 수 있겠죠. 너무 미리미리 걱정한다. 아주 지금 제가 봤을 때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 요 김치국 프레임. 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조중동처럼 이날 사설로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달랐느냐?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일보는 증거가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검은 이렇게 주장하고 삼성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된다. 하지만 증거와 법리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좀 차이점은 이게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그리고 재벌의 권력 유착관계의 일단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점을 명시를 해요. 그럼 다르죠. 조중동이랑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한겨레는 아예 더 한 걸음 더 나가요. 범죄 혐의보다 피고인 신분을 더 따지는 판결이 지금의 그런 유전무죄, 불신은 부추긴 거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정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야.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양심이 붙어 있죠, 여기는. 양심이 증거와 법리만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양심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제 봉우 씨가 잠깐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반올림이 그 청원서를 내고 그 법원에 갔다가 박사모들한테 굉장히 봉변을 당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보도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요 청원서를 낸 거에 대한 보도는 두 매체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매체만 반올림을 향해서 그 했던 박사모들의 행패를 전달을 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두 청원서 냈다는 것 자체를 보도한 매체 두 군데. 한겨레 경향. 한겨레 경향. 땡. 한겨레 조선. 조선? 네. 대박.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결심 공판 당일날 반올림 회원들이 엄중 처벌해달라, 이재용 부회장은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다 쭉 전달까지는 해요. 근데 그 법원을 찾은 박사모, 박근혜 그 지지자들이 반올림 회원들 향해서 어떤 욕설을 퍼붓고, 그것 때문에 반올림 회원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한겨레는 사진 기사로 찍어서 전달을 하고 피해자임을 전달을 해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청원서 제출에 항의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몇 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앞뒤 맥락 소개가 없어요. 왜 그냥 청원서를 냈다는 것까지를 딱 얘기하고 바로 그 뒤 문장이 이거예요. 엄벌 청원서를 법원에 냈다. 청원서 제출에 항의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몇 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왜 연행됐는지를 소개를 안 해줘요. 마치 한 문장이 없어진 거죠, 중간에. 없어진 거 맞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기자는 썼는데 느낌상 맥락상은 한 문장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핵패를 부리고 욕설을 했기 때문에 끌려갔다던가 연행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갑자기 요정처럼 연행이 됐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복설을 했다고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그냥 끌려갔어요. 박사모란 이유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나마 한겨레랑 조선일보는 어쨌든 청원서 얘기는 했잖아요. 나머지 매체는 그것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것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요거는 이제 공판 보도랑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요 날 7일날 또 하나 삼성 관련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자택공사 비리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8월 7일 SBS 경찰이 서울 한남동 이건희 회장의 자택 관리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공사 비용이 과거 조성한 비자금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택 공사에 관여한 삼성 임직원의 소환도 예상됩니다.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삼성 일가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네. 그때마다 삼성물산 측이 시공을 맡았는데 협력 공사업체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마. 그리고 차명 계좌로 발행한 수표를 대금으로 내. 이게 아주 수상하죠. 자금 흐름도 뭔가 수상해 보이죠. 이상해.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러 딱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거예요. 네. 이거 꽤 중요한 이슈거든요. 보도가 경향 한겨레만. 땡땡땡입니다. 네. 그런 일이 어제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제 저는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세상을 뉴스를 보면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사실 모든 사람이요. 뭐 음주운전은 죄다.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 수준의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배우잖아요. 그 사회화가 되면서.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살다가 주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거든요. 저런 거라면 잡혀가고 네. 망신을 당하는구나.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재용 그 공판을 보면 이재용 관련된 보도를 보면요. 도대체 이재용이 왜 잡혀갔는지가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불쌍한 도련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딸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뉴스만 신문도 거의 안 보고 뉴스만 보거나 포털 제목만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방송 뉴스를 이렇게 휙 지나가거나 종편을 이렇게 보면서 도저히 이재용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저렇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혐의 내용을 정말 너무 말을 안 한다. 그냥 현행법이 무엇이고 이런 행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냥 거듭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흥미 위주의 이 눈물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는지 속 터져 죽겠어. 언론이 솔직히 지금 이재용 눈물에 어떤 감정의 흔들림을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네, 이 장충기 사장의 문자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이 눈물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지금 찡할지. 우리 부회장께서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 보도도 모니터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똑같은 주제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재용의 제목 이것도 퀴즈를 낼 수 있어. 이재용의 눈물에 주목한 방송사는 이렇게 했어요. MBC. 제목 MBC 딩동댕. 자, 제목 읽어볼게요. 눈물로 결백 호소 청탁한 적 없다.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선대 회장을 언급하다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5분여의 짧은 최후 진술 동안 수차례 울먹이며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 TV조선. TV조선. 딩동댕. 억울하다. 눈물로 최후 진술.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순간에도 담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에선 무죄를 호소하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 당시의 분위기를 한송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진술 도중 아버지 이건희 회장 등을 언급하며 몇 차례 울먹였고 그때마다 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도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부회장이 울먹거리며 진술하자 한 방청객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퇴정당했습니다. 이봐, 억울하고 눈물이 뭐가 중요해.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 눈물? 채널A. 채널A 아닙니다. KBS. MBN. 아닙니다. 특이하게 SBS예요. 아, 진짜요? SBS가 내 탓이라면서도 울먹이며 억울이라고. 이거는 눈물이란 말은 없지만 울먹이며 이렇게 했고요.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울먹울먹 한다 그러면 또. 최후 진술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은 울먹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최후 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모두 부족한 자신의 탓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창업자인 현대 회장을 언급하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너무 심한 오해라며 목이 맨 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JTBC는 부덕의 소치, 혐의는 부인. 그리고 MBN도 제 부덕의 소치.
라는 제목을 사실 부덕의 소치라는 게 중요하죠. 네가 부덕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인정은 했구나. 그거라도 한 게 어디냐. 인정한 거라도 일단 말을 해주고. 그래서 JTBC와 MBN이 그래도 드라이한 제목을 뽑았고요. MBC와 TV조선은 눈물을 강조했고 SBS도 울먹이며 억울. 아이고. 예, 이렇게. 이건 좀 진상이다. 예. 뭐 혐의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한 방송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이제 아니, 했습니다. 이게 뇌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특히 이제 얘기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점이 무엇인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특히 TV조선이 불가능하다. TV조선은 징역 12년 구형 증거도 없이 재판이라는 보도에서 삼성 측은 일방적 추측이 난무한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삼성 측은 일방적 추측만 난무한다며 무죄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승계구도 자체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최순실 협박에 돈을 뺏긴 피해자라며 특검이 편견에 사로잡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 부회장 측 반론을 쭉쭉쭉 나열을 해가지고 혐의가 맞아요. 혐의가 무엇인지 딱 짚어주는 뇌물공여 같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채널A와 TV조선뿐만이 아니고 MBN도 그렇고 대부분 뇌물공여와 재산 국외 도피만 언급했을 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 뭐 국회 위증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보니까 TV조선 채널A는 세모로 한 게 조금 얘기한 게 뇌물공여 세모로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다 X예요.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그러니까 수익 은닉, 국회 의증 다 보도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인가요?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뇌물 얘기라도 뇌물 공여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좀 난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것도 그냥 기계적 균형처럼 이렇게 두 개를 요번에 베를루스코니를 보면서 그쪽에서 그 이탈리아에서 이미 샌드위치 보도라고 걔네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점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말하다가 그러나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쪽에서는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결론을 또 다시 이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진실은 가운데다 집어넣고 위아래에서 치는 거예요. 위에서 반론 얘기하고 밑에서 결론을 또 내려주는 이런 샌드위치 보도수법을 가지고 모든 그 보도 이게 기계적 균형이 아닌 거죠. 사실 기계적 균형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1대1로 해줘야지. 샌드위치 위아래에서 눌러주는 거지. 가운데에는 진실을 집어넣고 그러나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하찮은 반론일 뿐인 것처럼 결론이 나오게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많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 보도가 거의 이런 샌드위치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 씨가 사실은 어제 이 보고서를 쓴 이유는 우리 반올림 때문에 화가 나서 반올림 관련된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했는데 이게 이제 보도가 당연히 그날 울어야 될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의 눈물은 보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눈물 그 보도는 JTBC만 혹시? 네네. 네, JTBC에서 아주 간단하게. 아니, 삼성 문학상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민원연에서. 그럴까? 회장님 5959 말해서 삼성 문학상 아니 왜 문학이 되게 표현이 디테일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고 눈물을 흘리고 책상에서 뭘 집어들었고 이런 걸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게 약간 탄핵되는 박근혜 문학상이 있었다면 아니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보도를 문학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저희도 그 문학상을 만들어서 보도 문학상 우리 배나은 전문성 있는 일 하겠는데 문학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아주 이거는 모니터하지 마시고요. 아유 문학상을 만들어야겠어요. 참 아무튼 가지가지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나가야 될 보도들 지금 문자 장충기 문자 보도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우리의 그 막말 이것도 정말 저는 그냥 그 삼성 반올림 분에 대한 막말도 막말이지만 그 안에 세월호 관련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지? 자식을 뭐 죽여놓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돈만 주면 다 되고 뭐 너네 돈 받으러 왔냐 막 이 얘기가 그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어디서 집회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공영방송이 제대로 있었다. 그때 최승호 PD가 얘기했죠. 일베들이 과연 세월호 거기 와서 폭식 투쟁했겠느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버젓이 할 수 있었겠느냐 해도 몰래 이렇게 하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지탄받을 일이라는 거를 대중 전반이 이제 공유를 하고 감각을 공유를 할 수 있었다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어지니까 맞아요. 이분들이 진짜 아까 제가 우리 딸이 뉴스로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이분들도 뉴스로 세상을 배우거든. 근데 이거 하면 내가 굉장히 창피해지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전혀 배울 수 없는 그런 뉴스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뉴스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세상을 배우고 근데 그 게시판에서도 자기들이 맞는 말을 한다는 걸 증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보도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MBC 보도 이렇게 MBC, KBS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아무튼 대단합니다. 그 세월호는 그냥 보도 미보도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7일 날 세월호 관련해서도 한 2가지 정도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 화물칸 그 디테크라는 곳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길이 12m짜리 철근을 발견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거를 선체조사위원회랑 같이 일단 철근 빼내기를 작업을 다 해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무게 그리고 이게 실제 어디에 쓰려고 여기 들어있었던 건지 하는 용도를 조사를 좀 진행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어요. 7일 날. 자, 근데 철근이라고 하면은 사실 세월호 침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무리한 증축. 하나는 조타수의 조타미숙. 그거랑 같이 화물 과적. 이거를 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화물 과적 중에서도 철근이라고 하면은 뭐 관련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특조위도 그 진상규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이 사실 과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월호에서 철근이 나왔어. 그리고 그게 상당 뭐 약간 뭐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좀 많이 나왔어. 무게를 따로 확인해 봐야 될 정도야. 보도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나와야죠. 이거는 어떤 철근 선정량하고 침몰 연관지는 어떤 조사로 이어지게 될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새 매체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 딩동댕. 너무 쉽다. 네, 이건 아주 뭐 유아용 퀴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초보 청취자분들을 위한 그 퀴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2번째.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뭐 징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7일 날 김성곤 그 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분이 세월호 참사랑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세월호 시국선언은 정말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이었고 또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은 교육자적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신으로 한 말들인데 이걸 가지고서 좀 이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너무하다. 그래서 선처를 호소하고 그걸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자 보도는 다 나왔어요. 근데 논조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논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매체를 맞춰보세요. 지금 시국선언 교사들이 그러니까 소를 일단 제기한 게 교육부죠. 근데 교육부에서 소를 취소하지는 않고 지금 선처만 부탁했어. 이거는 제대로 반성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부족한 행동이야. 라고 지적한 매체가 어디 있었을까요? 한겨레 경향. 한 군데예요. 한겨레. 딩동댕. 오늘 퀴즈 전반적으로 유아용 퀴즈입니다. 네, 한겨레 측은 요 주장이에요. 딱. 지금 교육부가 소를 해놓고서 니네가 취소하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거를 지금 선처를 요구하고 있어. 소를 취소해. 라는 주장인 거고요. 저는 이거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평가는 내리지 않아요. 평가는 내리지 않고 대신 어떻게 얘기하느냐. 과거 정부가 애초에 그런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거는 무리한 행정이었다. 그냥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기계적 중립. 소를 취소해달라는 소 취소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선처 요구한 사안을 쭉 전달한 다음에 찬성 측, 반대 측 의견을 같은 분량으로 딱딱 붙여놔요. 자, 조중동 나갑니다.
일단 굉장히 화가 났어. 부들부들. 너무 화가 나. 왜 화가 나느냐.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의견을 낸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이거는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정치 개입한 거다. 법원의 그런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교육부가 소를 걸었다가 뭐 선처 요청했다가 하는 거 이거 아주 이상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익명의 서울 지역 한 학교장에 학교가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라는 요 의견을 전달해 줍니다. 왜 자꾸 익명일까요? 자기 얼굴 걸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걸까요? 그리고 그거랑 정치판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이분이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동아일보는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좀 이걸 허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걸로 이 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계속 논란이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보도를 안 하잖아요. 뭐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보도가 중앙일보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기사만으로는 안 하고 사설까지 내놨는데 사설 제목이 김상곤 장관 시국선언 교사 감싸기 지나치다. 이거예요. 화가 났다. 네, 화가 너무 났어요. 김 장관의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반대하고 세월호 그 참사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내놓은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요. 자, 이런 분노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추진할 때 내놨어야 돼요. 이렇게 시국선언 교사들 선처 요구할 때가 아니라 좀 엉뚱한 데다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휴, 참. 또 마음에 안 드네. 네. 미보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봅시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